여러분, 요 내압 피복을 말하기 전에 요거 봐봐. 방청 피복이 아니라 내화 피복이죠. 그죠? 불에 견디는 피복이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철은 분명히 불에 약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피복을 해야 불에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강제는 열을 받으면 300도까지는 묘하게 이게 철이 굉장히 특별해요. 강도가 증가했다가 400도 정도 되면 강도가 이때까지는 이 대장장이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400도 정도의 열은 색깔이 아직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500도 이상이면 약간 붉으스름한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강도가 비약적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800도 정도 되잖아요. 800도에서 900, 한 1000도 가까이면 그 유명한 대장장이가 불을 넣어갖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칼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강도가 파괴되는 구조입니다. 그죠? 참 신비하죠. 그죠? 인간을 만들고 신은 철을 주신 것 같아요. 음. 어.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무엇을 좀 해줘야 돼요. 어. 자, 그 콘크리트로 여기를 좀 싸줘야 돼. 모르타르로 싸주고. 자, 그럴 때 뿜칠 공법도 있고 바른 공법도 있고 자, 등등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어요. 여기에 설명이 나오죠. 자, 습식 공법이 있고 자, 건식 공법이 있는데 건식 공법은 뭐 붙이는 공법이고 뿜칠 공법은 콘크리트에 접착제를 섞여서 탁탁 붙이는 겁니다. 축 뿌려서 접착제를 도포한 철골이나 라스 바탕의 앞면을 스프레이 거르로 뿜어냅니다. 작으면 쉽지만은 피복 두께나 비중 관리가 어렵고, 자, 뿜칠제의 비산으로 공해의 원인이 되는데, 자, 이게 피복 두께 관리가 어렵다라는 거 꼭 잊지 마요. 피복 두께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디들은 너무 얕게 뿌려지고 어디는 너무 많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복 두께의 관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골고루 뿌려준다는 거예요. 골고루 잘 안 뿌려진다는 거예요. 안 뿌려진다고 해줄러.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수, 미쟁이가 바르는 것을 바른 공법이라고 해요. 각종 플라스터나 모르타르를 원형강으로 보강한 나스에 도포를 합니다. 재료가 싸고 내야 피복제가 마감을 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시공에는 상당한 숙련이 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설 공법이 있어요. 경량 콘크리트나 경우에 따라서 질성 모르타르 등을 부어 넣은 습니다. 까다로운 접합부가 없을 경우 시공이 용이하고 안전도는 높지만 타설과 양생에 시간이 걸리고 균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조적 공법은 벽돌로 싸는 겁니다. 그래서 벽돌, 콘크리트 블록, 석재 등으로 조적하는 방법으로 충격에 강하고 방리에 우려가 있으나 시공 기간이 길고 두께가 너무 또 두껍게 들어가면 그만큼 면적이 줄어들죠. 자, 건식공법은 성형판 붙임공법으로 자, 경량 콘크리트 판이나 주산 칼슘판 등을 연결 천물이나 접착제 등으로 붙입니다. 작업 능률이 좋고 품질 관리도 용이하나 시공 도중 재료의 파손이나 절단에 의한 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합성 공법으로 이종 재료를 적층하는 공법, 이질 재료를 접합하는 공법 등이 있고, 자, 복합공법으로, 자, 복합공법이 여기 있죠. 어, 자, 하나의 제품으로 두 가지 기능을 충족시키는 공법으로, 자, 그 외부 커튼 월이 기둥이 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커튼 월은 힘을 받지 않은 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력, 힘을 받지 않은 벽과 내압 피복, 천장 공사의 천장 마감과 내압 피복 기능을 충족하는 것인데,
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멤브레인 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얇은 방수막을 만들어 물 침투를 막는 일종의 방수 공법인데요. 내압 피복을 기염한 천장이나 바닥에 설치합니다. 시공이 간단하고 정밀도는 좋으나 부분적인 파손이 전체적인 성능을 감소를 초래합니다. 설비기구 설치에 각별한 주의도 필요로 하는 건데, 자, 이게 대표적으로 있죠.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를 저보고 말을 하면 뿜칠 공법을 가장 많이 써요. 딱 봐도 뿌려서 하는 것이 가장 편하겠죠. 바르는 것보다, 조적백을 쌓는 것보다 뭐든 것이 최고 편해요. 뿌리는 거. 그런데 뿌리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은 뭐죠? 피복 두께가 골고루 되기 어렵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해 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응? 있어요. 이것도. 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뿌리고 이쪽에서 보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막 그래서 그거 기술자 하시려고 올라가겠어? 거기까지? 다리가 후들거릴 건데 될 수 있으면 있죠. 그 나이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아. 어찌됐건 나이가 들면 균형감이라든지 아니면 턱걸이 같은 거 해보시면 알죠. 꼭 그 과거에 자기가 20개 했다 그거 쓰잘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가 60세를 넘으면 턱걸이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 말은 뒤집어서 읽으면 용접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이 균형감이라고 그랬잖아요. 떨어지는 것 같은 걸 자꾸 견뎌내야 돼요. 자기 몸에. 근데 위험해요. 자기 몸 못 견뎌 한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균형감이 무너질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뼈가 조금 안 좋아서 웅크린 상태에서 견뎌내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언제나 나이 든 사람은 쉬겠다 일어날 때 아이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웅크림을 견뎌내는 것이 용접의 견뎌내는 거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어디가 써져 있냐면은 한국 직업사전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용접공이 갖춰야 될 육체적 능력 나와 있어요. 자, 용접 기호 한번 보십시다. 용접 기호. 용접 기호는 자, 요 특별 지시라고 써져 있죠. 이건 그 구절 앓고 듣고. 자, S가 치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깥에 써져 있는 것이 치수. 그 다음에 이게 용접 기호가 이렇게 있어요. 용접 기호가. 용접 기호가. 이런 것이 용접 기호입니다. 자, 이런 게 용접 기호.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알 것 없고. 자, L은 뭐냐? 자, 딱 봐도 용접 길이입니다. 자, 용접 길이. 그러니까 용접 길이는 이 예를 들어서 모살 용접이라고 했을 때 두가 T자형으로 맞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싸그리 다 용접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용접하라 그 길이를 재는 것을 용접 길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 용접의 피치, 그리고 현장 용접 기호는 요 모양이 현장 용접 기호입니다. 현장에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현장, 요것도 하나 해줍시다. 기준선 위의 용접 기호. 자, 기준선 위의 용접 기호는 자, 용접 화살표 병역의 반대쪽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준선, 즉 수평선 아래 용접 기호는 자, 화살표 방향에서 용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루브 용접의 용접 기호는 요거 요렇게 생겨져 있으면 여기가 이제 요런 것을 용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요쪽에서 용접을 하는 뜻이에요. 위에 있으면. 자, 그러면 요것은 뭐죠? 이쪽에서도 용접하고 이쪽에서도 용접하고 양쪽 다 용접을 하는 뜻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는 구조이면 글루브 용접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글루브 용접은 다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는 용접이고, 자, 여러분 필린 용접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모살 용접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모퉁이에 살을 살려서 하는 용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살이 이렇게 살려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런데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용접을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뭐죠? 이것은 사살뼈 쪽에서 용접을 하는 것이 밑에 기어잖아. 두 개 다 붙어 있으니까 양쪽 다 하라는 뜻이니까 뭐죠? 병렬 용접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약간 어긋나서 용접을 하라 그러면 업무 용접이 되는데, 자, 그죠? 글루브 용접은 홈파여전 갈린 모습이 그려져 있고, 자, 그 다음에 필린 용접은 모살 용접이니까 그 모가 나타나 있는 용접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 있으면 여기 필린 용접이죠. 근데 여기만 용접을 해요? 이쪽도 용접을 해요? 요것은 이쪽, 이것은 이쪽이잖아. 그러니까 양쪽 다, 그러니까 병렬 용접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용접 치수는 12, 예, 12이고, 자,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구조를 들어갑니다. 자,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자, 우리 지금 어디까지 헤매고 있죠? 자, 차근차근 합시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가 끝났어요. 철골 구조에서 용접이 나오는 이유는 철골을 이을 때, 접합할 때 용접이 최고여서 그래요. 자, 그죠? 그런데 이제 조적식 구조는 용접 같은 거 나오고서 안 나오고서? 안 나오죠. 벽돌 쌓기죠. 벽돌 쌓기. 조적조 구조입니다. 자, 내력벽. 일반적으로 조적벽은 내력벽으로 잘 안 만들죠. 근데 1층이나 2층 정도로 얕은 건물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적 구조는 일종의 벽식 구조로 내력벽과 내력벽 상부에 무슨 보를 두어 테두리 보 및 하부의 연속 기초로 구성됩니다. 벽체는 상부 하중의 지지 여부에 따라, 자, 상부 하부의 지지를 그대로 받고 있으면 무슨 벽? 내력벽. 그 상부 하주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으면 비내력벽, 이걸 조적벽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내력벽, 이게 이제 내력벽이라고 합시다. 위에 무슨 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테두리 보. 그리고 기초 강도, 모르터. 이거 모르타르를, 자, 똑같아, 영어는 모르타르를 모르터라고 해, 그냥. 알겠어요? 자, 모르터의 강도가 중요시되며, 자, 벽돌 쌓을 때 모르타르 바르고 벽돌 쌓고 바르고 그렇잖아요. 자, 강도가 중요시되며 계구부의 크기 등이 제한을 받고 바닥 면적이 줄어듭니다. 자, 여러분, 이런 창문 같은 것이 많으면 이게 계구부요. 문이나 창문이 많으면 벽돌 쌓는 데 있어서 힘을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적게 받겠죠. 자, 그래서 계구부의 크기 등의 제한을 받고 바닥 면적이 아무래도 이제 내력벽으로 만들어내면 이게 벽체가 두꺼워야 되니까 그만큼 면적은 줄어듭니다. 자, 조적 구조는 단독주택과 같은 저층 건축물의 경우에만 내력벽으로 쓰이며 대부분은 조적벽, 즉 비내력벽으로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그 붉은 벽돌 집으로 3층까지 막 짓고 그랬어요. 교도소도 붉은 벽돌로 짓고 그랬죠. 안 봤어요, 한 번도? 저쪽에 칼라리 사막에서 이민 오셨어요? 알죠? 아, 그랬어요? 그때 사셨나 보다. 예. 자, 내력벽은 평면상 균형 있게 배치합니다. 자, 평면상 균형 있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 벽체를 내력벽으로 할 때는요, 한쪽에 실리면 안 돼.
그러니까 전체의 하나의 평면도 안에서 내력벽은 그냥 수평으로만 따서는 안 되고 수평과 직각으로 딱딱 만나게 하는데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몰리면 안 되고 잘 균형 있게 거실을 배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하층의 내력벽과 계구부 등은 수직선상에 있게 되는 것이 맞아요. 수직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서로 뒤틀리면 안 돼요. 자, 내력벽의 높이와 길이. 조적식 구조인 건축물 중 2층 건축물에 있어서는 2층의 내력벽의 높이는 2층 내력벽의 높이는 몇 미터를 넘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적식 구조의 내력벽은 높이의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내력벽의 길이란 그러면 이제 이게 높이고 내력벽의 길이는 쭉 옆으로 이렇게 쌓아진 그것이 내력벽의 길이에요. 길이란 격체 교차하는 벽 또는 붙임 기둥 또는 격체 교차가 되면 그 자체가 단단해지지만 없으면 부축벽을 붙입니다. 부축벽의 중심 간의 거리를 말하며 부축벽을 대린 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길면 자 이게 지금 위에서 내려다본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약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벽이 교차되어 있으면, 내력벽 두 개가 교차되어 있으면 훨씬 더 단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뭐라도 해야 돼요. 여기다가 부축벽이라도 이렇게 붙이라는 겁니다. 내력벽의 길이는 그래서 한없이 길면 행압력에 약해. 수평압력에. 그래서 몇 미터를 넘지 않게 쌓는다. 그렇죠? 길이는 10m 이하로 쌓습니다. 10m 이상일 때는 교차되는 벽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무슨 벽이라도 쌓아. 부축벽이라도 보강해서 벽 두께를 증가시킬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부축벽이 기둥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실의 면적은 이것도 암기를 해놔야 돼요. 80평방 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이 내력벽으로 둘러싼 이 실의 면적이 너무 크면 역시 내력벽이 힘을 견디는 힘이 약해져요. 인정하십니까? 위에 슬라브가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약해지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8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참고적으로 80평방미터 감각이 잘 안 생기신 분을 위해서 이 면적이 정확하게 60평방미터. 그러니까 이보다 조금 더 크죠. 자, 벽돌조의 내력벽의 두께는 자, 두께를 잴 때 얼마로 하라 이런 말이 없고 벽 높이요. 자, 벽 높이요 20분의 1 이상이라고 그랬죠. 자, 천천히 생각해 봐요. 자, 결론적으로 벽 높이가 높을수록 두께가 넓어지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한 번만 더. 벽 높이가 높을수록 두께는 뭐 들어가는 거예요? 두께는 더 두꺼워지라는 뜻이죠.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은 뭐 10m다 그러면 두께가 얼마가 되는 거죠? 20분의 1은. 10m다 그러면 20cm가 되겠죠? 20cm가 되겠죠. 이상으로 해라. 자, 그 다음에 2층 이상의 건물에서는 각 층의 내력벽이 평면상으로 동일한 위치에 오도록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조가 되어야 힘을 잘 견디죠. 자, 그 다음에 내력벽의 두께는 바로 위층의 내력벽 두께 이상으로 합니다. 자, 그렇죠. 위층의 내력벽은 요만큼 두꺼운데 아래층 내력벽은 그보다 더 적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 두께 이상으로 합니다. 자, 내력벽의 두께입니다. 벽체는 풍압력, 지진력과 같은 압력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두께를 갖춰야 되는데 내력벽은 수직 압력에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력, 즉 수평 압력에는 견디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부축벽이라든지 아니면 직교하는 교차의 내력벽을 따로 둔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자, 벽체의 마감 부분을 제외하고는 순수한 내력벽의 두께는 건축물의 층수, 벽의 높이 및 길이에 따라 효우 치수 이상으로 하되 벽돌인 경우는 당의 벽 높이의
아까 했죠. 벽 높이의 몇 분의 몇 이상이라고 그랬죠? 20분의 2 이상. 자, 벽돌과 콘크리트 블록은 달라요. 이 블록은 자 16분의 1 이상으로 오는 겁니다. 16분의 1 이상짜리를 씁니다. 내력벽의 두께는 내력벽이 이중벽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자, 내력벽을 무슨 벽으로 쓸 수 있어? 이중벽으로 쓸 때는 자, 이중벽 중 내력벽이 이중벽인 경우는 이중벽 중 하나의 내력벽을 적용합니다. 자, 그럴 때 안쪽에 있는 걸 내벽,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벽이라고 하는데 어디 쪽에다 힘을 받게 하는 게 맞을까요? 바깥쪽, 외벽에다 힘을 받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식 구조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조적식 구조는 말이 안 되죠. 자, 다만 통합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아주 낮을 때 2.5m를 넘지 않을 때 조적식 구조의 벽돌 구조로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암기할 것은 아니고요. 돈 되는 거야? 사고 났어요? 강아지가 문제네. 자, 어? 나 맨날 돈 안 했는데 그래. 아, 돈 준다고 하는 줄 알고. 받는 줄 알고.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 좀 봐주세요. 자, 지금 각 층과 층에 무슨 보가 있죠, 이거? 줄을 한번 재볼까요? 테두리병.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조요? 이거 목조가 아니야. 이게 지금 뭐죠? 벽돌조입니다. 벽돌조는 따로 기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력벽, 외벽이 이제 뭐예요? 그 내력벽의 성격이 있죠. 그러면 위에 층과 밑에 층을 견뎌내는 그 슬라브를 견뎌내는 것으로 테두리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때에 따라서는 테두리보로 안 둘 수도 있지만 최상층의 높이에는 테두리보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보가 있어야 돼? 테두리보. 자,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뭐가 있나요? 개구부들이 있죠. 그죠? 그 개구부의 위에도 뭔가 보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그죠? 이 보를 인방보라고 해요. 인방보. 그래서 1.8m 이상일 때는 철근 콘크리트 인방보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벽돌 인방보는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왜 그러죠? 위에서 이게 지금 이게 나무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벽돌이라니까. 그래서 위에서 힘을 견디기 위해서 1.8m 이상일 때는 무슨 콘크리트 인방보를 줘야 돼요? 자, 철근 콘크리트 인방보를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1m 이하의 계구부는 그냥 벽돌로 인방부를 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구부는 인방부를 1m 이하에서는 그냥 인방부를 생략해도 되는데 1.8m면 꽤 넓은 창이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내리는 힘이 견디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인방부를 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밑에는 자, 이것은 그냥이 아니에요. 이것도 기초예요, 기초. 기초가 먼저 이렇게 쌓이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계구부의 설치. 계구부는 조적 구조에서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하면 벽돌이 쭉 내려가 버려. 창문 위로. 자, 이에 대한 보강으로 아치 쌓기, 그 다음에 무순보, 인방보를 설치하여 보강하도록 합니다. 계구부 폭의 합계가 그 벽 길이에 자, 여러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벽 길이야. 이것이 무슨 길이라고요? 벽 길이야. 그런데 요것 합계는 이제 이 폭의 합계는 자, 뭐라고 그래요? 계구부 폭의 합계는 그 벽 길이의 2분의 1 이하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벽돌조는 계구부를 너무 크게 많이 낼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큰 제목이 뭐예요? 그냥 벽돌조의 조적벽이 아니라 지금 뭔 얘기죠? 내력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조적벽이 있어야 대부분 많이 내는 것도 아무 상관없죠. 힘을 안 받고 있으니까 끄떡끄떡 해줘.
자, 그리고 계구부와 그 위 계구부의 수직거리는 자, 60cm 이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구부와 계구부의 그 수직거리는 몇 cm 이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60cm 이상으로 합니다. 자, 계구부 상호간, 그 다음에 계구부와 대림벽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림벽에 너무 가까이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구부 상호간에 또는 계구부하고 계구부가 너무 붙여도 안 되고 또 계구부와 대림벽 사이에도 너무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평거리는 그 벽 두께의 몇 배 이상으로 좀 띄라는 거예요. 2배 이상으로. 그리고 창문을 위한 계구비는 상하 수직 수평으로 상하 수직, 자, 수직, 이건 좀 수직이 아닌데 상하 수직 수평으로 여기도 높이가 이렇게 맞죠. 수평으로 설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죠. 작업이라든지 공사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부터 합시다. 자, 지금 크게 조적 구조에서 내력벽으로 이게 벽을 그냥 벽돌로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상위에 자, 뭐죠? 슬라브를 견뎌낼 수 있는 보가 있어야 되잖아. 삥 돌려서. 이걸 무슨 보라 그래? 테두리보. 자, 그래서 각층 벽체의 상부에, 자, 요거 가로를 쳐봅니다. 철근 콘크리트 보를 둘러. 자, 그러니까 가장 벽돌조 위쪽에 철근 콘크리트 보를 둘려 내력벽과 연결하여 일체로 연결한 것을 무슨 보라고 한다? 테두리보라고. 자, 테두리볼은 연지 가중을 아래층에 골고루 분산시킴과 동시에 내력벽을 일치하여 건축물의 수평 방향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벽체를 일체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자, 테두리포가. 그래서 하중을 균등히 분산하고, 자, 횡력에 의한 수직 균열을 방지합니다. 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꽉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틀을 짜서. 자, 그리고 보강 블록조에서는 세로 철근을 정착하기 위해서 작용하는데, 자, 이건 지금 벽돌조 얘기인데 여기서 블록조를 설명했는데, 블록조는 구멍이 뿡뿡 뚫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같은 줄로 싸가지고 거기다가 철근을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메꾸거든요. 그런데 정착할 자리가 없잖아. 그러면 그 정착을 어디다 하면 돼요? 테두리보에다가 정착을 시키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붕, 바닥틀 등 집중 하중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건 한번 봐요. 최상층 또는 단층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테두리보는 먼마다 설치하는 게 원칙이다. 자, 이걸 거꾸로도 이해해요. 테두리보는 보마다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최상층 또는 단층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할 경우는 무엇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층마다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최상층 또는 단층의 경우 자,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할 경우는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층마다 언제나 같이 다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칙이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보의 춤은 자, 이쪽이 너비고 이쪽이 춤이야. 춤이 클수록 힘 모멘트에 잘 견디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너비, 내력벽보다 두께가 더 넓어야 돼요. 내력벽의 두께보다 뭐가 더 커야 된다고? 자, 테두리벽이 그래서 내력벽 두께 이상 또는 대림벽 중심 간의 거리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합니다. 내력벽 두께의 몇 점 몇 배 이상이요. 1.5배 이상 또는 30cm 이상입니다. 단층 건물에서는 25cm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춤이 충분히 두껍습니다. 너비보다 뭐가 더 두껍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 춤이 더 두껍습니다. 그래야 횡력에 잘 견딥니다.
자, 기초. 자, 조적벽도 아까 봤지만 기초가 있어. 그래서 조적벽에는 내력벽의 하단에 현장 탓을 콘크리트의 줄 기초를 설치합니다. 자, 특히 집안의 부동치마하는 곧바로 벽면에 균열을 일으키게 되므로 연약 집안의 경우 자, 기초를 철근으로 보강해야 되는데 왜 줄기초라고 하냐면요. 자, 보세요. 일반적인 기초는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전체를 기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력벽의 조적 구조는 기초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벽돌이 쭉 이렇게 올라갈 자리만 콘크리트로 기초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려고 벽돌 구조를 쓰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체 바닥을 다 기초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기초가 아니라 무슨 기초라고 써져 있죠? 줄기초. 자, 그 다음에 이제 쌓기용 모르타르 및 줄눈.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벽을 바르는 것을 미쟁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벽돌을 쌓는 걸 토수라고 하죠. 그죠? 토수. 그죠? 자, 탁 놓고. 자, 그냥 쌓습니까? 밑에 세 손으로 모르타를 한번 바릅니까? 자, 바르죠. 자, 그리고 딱 바르죠. 싹 바르죠. 줄눈은 싹 엇갈리게 막힘 줄눈으로 보통 합니다. 딱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모도가 하나 있죠. 무슨 모도? 대모도가 요렇게 생긴 것이 하나 있어. 세소는 세소인데 붙어 있어. 그래서 이 모르타르가 마르기 전에 그 줄과 줄 사이를 이쁘게 샥샥 이렇게 문지고 다니죠. 공사들 안 해볼까 해서 집안에서 겁나게 잘 살았는가 봐.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렇게 벽돌이면 이렇게 모르타르가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이쁘게 안 돼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렇게 이제 이가 마르기 전에 이렇게 슉슉 해가지고 이쁘게 한다라는 거야. 미장이 아니라 꼭 그 줄눈만 이쁘게 하는 거야. 그 기구가 있어. 어, 상을 오해를 하네. 자, 줄눈을 맞춘 게 아니라 쌓고 하면 모르타르가 비어져 나온 놈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게 나중에 굳어지면 보기가 싫잖아. 거기를 이렇게 살짝 들어가게 쭉쭉. 그렇지. 그렇지. 어, 아니,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걸로 쭉쭉 문지고 다녀. 오늘부터 당장 현장에 투입합시다. 자, 모르타르. 조적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위 조적제가 전체적으로 일체성을 유지하도록 구조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결합제인 모르타르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모르타르의 접착 강도가 조적 벽체의 전체 강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적당히 배해봐요. 자, 물을 부어 사용하며 벽돌 강도 이상의 것이 사용. 모르타르가 더 강해야 돼, 벽돌 강도보다. 자, 벽돌이 뭐 시멘트 벽돌도 있지만 대부분 저 뭐죠, 그 붉은 벽돌 아니면 검정 벽돌 쓰잖아요. 불에 구운 벽돌. 자, 물을 붓고 벽돌을 그러니까 물을 붓고 난 후 1시간 후에 응결이 시작하여 10시간 정도면 응결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사용해야죠. 그러니까 자, 모르타르를 이렇게 섞어서 이제 모래하고 자, 물하고 섞어서 시멘트하고 섞어서 만들어 놓으면 오래 놔두면 안 돼요. 예압비가 여기 써졌습니다. 자, 딱 봐도 어느 것이 더 기술자가 해놓은 것 같아요? 막힌 줄눈. 자, 이건 뭐죠? 통줄눈이라고 그랬죠? 자, 어느 것이 더 강할 것 같은 느낌에 막힌 줄눈이 훨씬 더 강한데 실제로 이 사이에 마구리도 막 집어넣고 그래야 돼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막힌 줄눈. 그래서 조적제와 조적제 사이의 모리타르 부분을 줄눈이라 합니다. 수평의 것을 가로줄눈, 자, 수직의 것을 세로줄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자, 막힘 줄눈. 자, 무슨 줄눈이 문제요? 언제나 세로줄눈이 문제요. 가로줄눈은 거의 같은 줄입니다. 세로줄눈은 상하가 막혀서 막힘 줄눈이라고 하고,
상부의 하중을 하부에 골고루 분포시켜 구조 내력상 훨씬 더 막힘 줄론이 더 강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통줄론입니다. 세로 줄론은 상하가 연결되어 있으며 상부의 하중이 집중되어 구조 내력상 불리하며, 자, 스키가 줄론을 타고 올라가서 방습에도 더 불리합니다. 따라서 보강 콘크리트 블록 구조를 제한. 이게 뭐냐면은 보강 콘크리트는요, 콘크리트 블록조는 블록의 가운데 구멍 부위 뚫려져 있잖아. 그래서 일정 거리마다 그 구멍 사이에 철근을 넣고, 자, 그 철근 사이에 콘크리트를 넣어서 보강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건 막힘 줄로 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위에서 밑에까지 철근이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래서 보강 콘크리트 블록 구조를 제외한 모든 내력들은 반드시 무슨 줄눈으로 하라고 그랬죠? 막힘 줄눈으로 시공합니다. 줄눈의 너비, 즉 모르타르의 두께는 딱 계산이 돼 있어. 얼마야? 10mm니까 1cm입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은 이 1cm를 맞춰야 돼. 촥 해가지고 머대 갖고 촥 해서 치장줄눈. 한 번만 더 할게요. 요 막힘 줄눈을 이대로 놔두면 여기가 이렇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쁘게 될까요? 뭐 어떤 놈은 조금 나온 놈, 어떤 놈은 있겠죠. 그러면 요렇게 생겨 딱 이만해. 이만한 것으로 여기를 싹싹 해서 문대야 되죠. 그죠? 이걸 치장줄눈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이뻐. 그래야 뭐 된다고? 이뻐. 이뻐. 이쁘면 상당히 많은 것이 용서되어야 한대요. 그렇죠. 용서된답니다. 자, 그래서 벽돌 쌓기의 줄눈 모르타르가, 자, 읽어보세요. 붙기 전에 깊이 6mm 정도의 줄눈 파기를 한 뒤에 벽돌 평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기술자들은 이것 않고 데모더들이 여기다 이렇게 판 대고 싹싹 내가 이거 많이 해봤거든. 자, 그래서 빈틈없이 바릅니다. 자, 그래서 1대1 또는 1대2 정도 모르타르를 눌러 바르는 것으로 치장 줄눈 모르타르에는 방수제를 넣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흰 시멘트나 색소를 첨가해서 더 이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뻐. 알겠어요? 뭐 돼요? 이뻐. 치장 줄눈은 될 수 있으면 뭐예요? 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으면 옆에 대보도가 막 이렇게 그 뭐죠, 사물에도 갖다 주고 하다가 그게 아직 안 했냐? 그러면 그거 해야 돼.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기에 하여 백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은 벽면의 상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단면의 모양에 따라 여러 명칭이 있습니다. 자, 치장줄눈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벽돌 구조입니다. 벽돌 구조. 잠시 쉬었다 올까요? 벽돌 구조까지 끝내려고 했더니 끝낼 방법이 없네.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양이